프랑스의 이제 그 프랑화 가치는 전쟁 중에 이미 약 한 6분의 1로 떨어졌어요. 영국은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제 그 달러화에 비해서. 그 이제 그게 이미 주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상황. 그 프랑화는 5분의 1 내지 6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이제 한 5분의 1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게 이미 주어진 상황, 그 상황에서의 환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의 환율을 프랑스는 그냥 받아들였죠. 영국은 이제 그걸 주어진 상황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운드 가치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어진 여건을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이 뒷받침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 개선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 파운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어요. 이제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파운드 가치를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그 경제라는 거 후퇴하면 악순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뒷걸음치면 꼭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영국이 디플레이션 정책을 통해서 한 건 잘못된 것이, 오히려 성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파운드 가치를 올리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그런 정책들은 그 디플레이션 정책보다 훨씬 더 가혹한 그 고통과 피와 땀을 요구해요. 일단 그 디플레이션 정책이라는 것은 긴축 정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긴축 정책은 시행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통화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재정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시행하기는 쉽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고통을 안겨주고 그 고통을 버텨내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들은 이게 발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시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사실 말하자면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인데, 그 어려운 건 외면하고 아주 쉬운 걸 택했죠. 정책적으로는 쉽다는 이야기죠. 시행하기는 쉽다는 이야기. 시행하기가 쉬운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영국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사이에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큰 이익을 봤죠. 그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수지가 대단히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걸 억지로 다시 상승시키려다가 진짜 결정적인 파국을 맞을 뻔했었어요. 2008년도 11월 달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겼잖아요. 그게 또 2009년도 때 4월인가? 5월 초에는 거의 1,600원 가까이 갔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폭등을 시키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나쁜 결과를 냈죠.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거를 80년대 내내 특히 8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해서 환율이 떨어진 거를 수용하지 않고 억지로 버틴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라자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미국이나 다른 영국이나 이런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국제 수지 불균형이 국제 경제 전체, 세계 경제 전체에 경제의 안정성을 해친다. 이 논리에 이제 밀려서 결국 프라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엔화가 240행대에서 그냥 120행대까지 떨어져요. 이제 이 120행대까지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영국이나 미국의 국제수지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국제수지 적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줄지 않고, 수입 물품들 가격만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브르 합의를 하는 것을 다시 해서 그 정책을 번복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달러 가치 안정이 최선이다. 달러 가치 안정이 세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바꾸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컸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그걸 수용했어야 했는데 그걸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텨도 결국은 줄기차게 떨어져서 이 뭐 한때 90행대가 깨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외환 방어가 경기 부진을 불러와 갖고 경기가 아주 부진해지니까 그 이제 일본 내 투자가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일본에 이제 그 있던 이제 소위 말 외환 자금들이 해외로 계속 탈출을 하죠. 그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탈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국내 소득의 해외 이전을 나타내서 일본이 이제 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져서 한때 또 70행대까지 70행대가 위협받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일본은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끔 적자를 내기도 해요. 근데 그 적자 내는 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높은 이유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환율 방어하고 있고. 향후에는 우리 환율이 어떻게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그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 뭐 10년 평균 연평균 환율이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어이 지키려고 하니까 뭐 1110원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번 끌어올리려고 뭐 결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정부에. 다음 정권 말기에 진짜 심각한, 지금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심각한 경제난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환율 방어를 하면서 몇 조 원씩 시장에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서도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하는 이유가 어떻게 좀 모순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고채 금리가 지금 2%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역사상 가장 낮아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금리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시장금리가 지금 잘못하면 지금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외국 자본들이 지금 환차익 노리고 지금 다음 정권에서 환율 방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뭐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또 절묘하게 우리 신용등급 올려주잖아요. 걔네들은 딱 한탕 벌어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외환위기 직전에도 거의 한 200억 달러 정도 벌었어요. 한 300억 달러. 근데 그 손실의 거의 대부분이 당시에는 우리가 국내 외환 당국이 거래를 안 했거든요. 사들이기만 했지. 그러면 그 손실이 우리 국내 외환 당국에서는 거래 손실이 없다고 봤을 때는 그게 거의 전액이 외국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돈이에요. 한 300억 달러가. 그때 벌었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말도 안 되게 경제가 위기지 이건 하반기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언론이 막 전하면서 이제 국내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환율이 상승 조짐이 있었던 데다 정부에서 야, 그러면 안 된다. 경기가 하강하면 안 된다.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판단을 해서 우리 상반기만 딱 따지면은 그때 성장률이 10%가 넘었거든요. 뭐 10% 넘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과열이지. 그 당시에 뭐 우리 국내 경제 연구소들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그랬어요? 5% 겨우 넘는다 그랬잖아요. 김영삼 때는 7%를 넘었었는데 5%로 떨어졌다.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런 얘기했는데 그보다 2배나 성장률 높은데도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경제 앞날이 어두운 것처럼 막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악의적이었어요. 큰 조선일보가 그 앞장을 섰는데 세상에 그 조선일보 연두 사설 봐봐요. 올해는 7%만 성장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설에서 그래 놓고 상반기 중에 10% 전후 성장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10% 안팎. 그 상반기 딱 끝나자마자 7월 4일부터 그따구 짓거리 하잖아요.
하반기 수출 전망 어둡다. 천만의 말씀이지. 계속 그 25% 이상 30%대 그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7, 8, 9 계속 그랬고 상반기는 30%다 넘었고 이 그런 유사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통계만 확인하면 그게 새빨간 사기극이라는 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기 휘둘리면서 환율이 오르고 이제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정부에서 그 경기가 하강하면 안 된다. 수출이라도 늘려야 한다. 그래서 또 그 환율 인상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00억 달러 벌어갔어요. 그리고 2008년 이때는 지금 내 추정으로 한 350억 달러 벌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50억 달러는 거래 손실이고. 무모한 거래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한 300억 달러 정도인데 100억 달러가 거래 손실이에요. 우리 경상수지하고 외환보유고 격차만큼 손해를 봤는데 자본 수출까지 이렇게 총괄해서 보면은 우리 이제 외환보유고 늘어야 할 게 못 는 그 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일을 왜 우리나라가 당하냐고요. 제가 지금 그 집필 중인 그 대통령 경제학도 쓰면서 자꾸 느끼는 게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멍청한지, 왜 이렇게 머리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제 변수라는 것은 어느 하나도 독립적인 게 없어요.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실 게 아니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환율과 환율의 이제 운동 원리, 국제 교역의 운동 원리 이걸 배우실 텐데 이거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심으로 논리가 펼쳐져 있어요. 이론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니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 논리가 전개되어 있어요. 이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라는 것도 이 가격 이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국제수지는 이제 우리 소득 이론에 해당되는 거. 근데 그 환율이라는 게 가격 이론이라면 가격의 운동 원리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계 운동 원리가 결정한다. 결정 원리, 변동 원리, 하우스 원리. 그 환율도 그렇게 그 전개를 해야 한다고요. 교과서니까. 그리고 환율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수지 관련해서도 국제수지를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소득 이론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제 소득 이론에 따라서 이론을 펼쳐야 되는데, 그 하나도 그걸 안 했어요, 내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이론을. 그거는 이게 연습하는데, 수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을 경제학자를 안 시키잖아요. FRB 의장도 중앙은행 총재에도 경제학자 좀처럼 안 시켜요. 버냉키만 이제 특수한 경우죠. 버냉키는 대공황과 금융공황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놨는데, 버냉키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수습 과정에서는 잘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이 미국인데, 미국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선진국 중에서는 스웨덴 정도? 그리고 이제 개도국 중에서는 이제 그런 성적을 내는 나라가 많죠. 중국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또 필리핀. 지금 칠레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 지금 거의 근접해 와 있어요. 중남미 제일 부자 나라가 됐다고. 브라질이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착각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룰라 그러고 있다고. 근데 브라질은 룰라 이유가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다음 정권은 틀림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은 경제가 지금 그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횡보가 글쎄요. 그 8년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뭐 지금 현 대통령이 재선까지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군가가 뭐 그쪽 당에서 그 룰라 당에서 누가 그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막 아주 뛰어난 정치 술수의 대가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브라질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책 당국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단세포적 사고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는다. 수출이 늘면 경기가 살아난다. 그 환율이 증가하면 수출이 는다고 쳐요. 그 뭐 그렇지도 않지만은.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 다른 변수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펼쳐야 했거든.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음 정권에 나타날 그 어떤 경제 위기는 지금 이명박이가 다 지금 그 암덩어리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암이 커가고 있어요.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에서는 수술을 하면 암은 이제 재발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에서는 이게 잘 재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완치율이 아주 높다고.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면 좋은데 그 수술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좀 말려달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명박이가 그 만들어 놓은 암덩어리가 터져서 결국은 그 똥바가지를 전부 다 안철수가 뒤집어 써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육성해야 할 인재 중 한 사람이 완전히 그냥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 그리고 이제 그런 인재들이 사멸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전번 시간에 그 강의가 조금 독특했잖아요. 내가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했던 거는 스스로 그런 질문을 본인에게 하라는 얘기 읽으면서 그래서 스스로 왜 그렇지 하면서 본인이 그걸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가다 보면 그러니까 경제가 움직이는 운동 원리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이건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떤 책에서 그 뭐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지식은 뭐 물론 지혜의 한 수단이기도 한데 근데 지식이 너무 많으면 지혜를 가로막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제가 그걸 들었죠.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 중에서 서로 이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제 아이를 반토막 내서 나눠 갖도록 해라고 딱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내 아들 아닙니다로 이제 자식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짜 엄마가 색출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는 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인데, 근데 가짜 엄마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을 습득해 있다면, 나도 양보하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이 안 되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져 있는 데코레이션일 거예요, 아마. 그런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지식에 불과해요. 그 지식을 이용해서 경제를 내 눈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이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해줘야 돼요. 그 자문자답을 해가면서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질문을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전혀 새로운 그 강의 방법을 내가 채택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문자답 많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그 국제교역과 환율을 해서 몇 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220쪽하고 221쪽, 까지, 221쪽 그 밑에 패러그래프 하나 빼놓고는 이제 위에가 이제 그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장시키는 그 운동 원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경제가 성장하는가 이걸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교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교역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한 수단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국제 교역과 환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국제 교역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부터, 그러니까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부터 그 다음 장까지 교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223쪽까지 223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까지는 이제 국제 교역이 경제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써놨어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그게 무엇이죠? 교역이 이 성장을 시키는 그 동력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놨잖아요. 시장의 확대. 시장의 확대. 비교 우위에. 비교 우위,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공황 때, 대공황이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됐던 원인 중 하나가 그 비교 우위의, 그러니까 역작용 때문이다. 비교 우위가 사라지면서 경제를 축소 재생산시켰다, 세계 경제를.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못할 거 없죠? 2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로, 예.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상승의 힘을, 이게 도대체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하락의 힘을 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이게 자꾸 헷갈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환율을 달러 대 원화의 환율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그럼 환율은 떨어졌다,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쓰던 방법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원화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달러분의 원으로 돼 있잖아요. 원분을 달러로 돼야 돼요. 분모가 원이 돼야 한다고요. 이게 원분의 달러로 표시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은 그 11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 얼마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달러당 원으로 돼 있으니까 1110 3원, 2원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환율은 올랐다, 근데 우리 통화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진짜 머리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환율 올랐다, 그럼 우리 통화가치 떨어졌다. 이거는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 수학 공식 같은 거는 유도하는 식도 알아야겠지만 공식은 외워두면 좋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좌우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헷갈리면은 이제 더 복잡한 어떤 논리 구조 속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서 논리의 어떤 미로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 통화가치 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니까 그런 그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도 가끔가다 이거를 헷갈려서 막 쓰기도 해요. 쓰다 보면. 제가 왜 헷갈리냐면요. 그 앞줄에 국제 수지가 만성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면 우리 통화 가치는 상승했을 때 여기는 하락에 따른 국제 경쟁력에 그러면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다가 900원으로 떨어졌으면 10만 원 받다가 9만 원 받는 꼴이잖아요. 100달러짜리면. 그러면 10만 원 받다가 9만 원 받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 최용식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항상 그 수량과 질량을 동시에 지금 파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형적으로 수량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환율이 오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이 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국제 경쟁력이 상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질문이 나와야죠. 그거는 통상적인 관념에 따라서 이걸 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것도 가격 경쟁력이라는 수량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단끼리 기원전 한 200년 전부터서 그러니까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도 비단끼리 소위 말 비단 무역이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무역 경로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도 품질 때문에 그래요. 그 비단이라는 게 중국에서만 생산된 게 아니에요. 비단은 거의 소위 말해서 유럽 대륙에 깨어나기 전에는 소위 지중해 연안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연안 지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동이라고 알고 있는 이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미개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정도 하면 돼요. 이게 한 15세기 이전까지만 치면. 근데 그런 지역, 그러니까 미개한 지역을 빼놓고는 비단이 다 생산됐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비단이 생산됐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중동에 반달 지역이라고 있죠. 가나안이라고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그 지역에서는 비단이 많이 생산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의 비단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2000년 동안 비단 무역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럼 그게 바로 품질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비단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비단의 색상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비단의 염색된 비단만 햇빛에 바라질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염색을 하면 그 색이 금방 바래요. 그래서 비단을 입고 있어도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비단이라는 게 자고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옛날부터 손이 무지하게 가잖아요. 누에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고가인 비단이 그야말로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생산한 비단이 색상이 변하지도 않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비단이 2000년 동안 수출이 된 거예요. 비단뿐만 아니라 전에 내가 한번 그 얘기했죠. 모피의 중요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효용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추위를 벗어나는 거, 또 하나는 이 멋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멋을 내는 데는 비산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또 추위를 벗어나는 데는 모피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모피가 가장 방한 작용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위해서 동으로 갔다는데 이거 완전 사기예요. 그럼 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역사책이 그냥 역사 학계가 수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알래스카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알래스카 땅이 원래 이 소련 거였잖아요. 러시아 거였잖아요. 그걸 미국이 사들인 거지. 몇 달러였더라? 강렬 몇 달러? 몇 달러? 100몇십 달러에 사들였을 거야, 아마.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러시아가 왜 그거를, 공짜나 다름없이 미국한테 주었겠어요? 거기서 이제 모피 사냥이 충분히 이제 안 나오고, 거기서. 그리고 거기 이제 있던 동물 잡은 다음에, 모피를 더 이상 거기서 사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불필요하니까 줘버린 거예요. 알래스카는 부동항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까지 러시아가 진출했다라면, 러시아는 동쪽으로 가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 그래야죠. 코사크족이라고 있잖아요, 코사크족. 기병대로 유명한 족속이잖아요. 아마 용병으로도, 그러니까 네팔 용병보다 훨씬 더 용감한 용병이고, 버마 용병보다 훨씬 용감한 용병이 이제 코사크족인데, 코사크족 때문에 러시아 공국이 여러 차례 위기를 맞고 그래요. 근데 코사크족을 앞세웠던 것도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 원래 유목민족이고, 그래서 모피의 습성을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종진을 하는데, 이 사람 전투병력이니까 땅 넓히려고 그랬겠다 이렇게 지레짐작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모피 하면서 동으로 간 거거든요. 모피라는 게 밍크 같은 건 한 지역에서 잡아버리면 다시 모피가 일정 분포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방송에서 참치에 관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멸종 위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치 하나에 최고가에 팔린 게 2억 몇천만 원이라며요? 한 마리에. 그러니까 어부들한테 완전 로또잖아요. 그러니까 참치업을 금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유혹 때문에 또 어부들 또 참치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모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마리만 잡으면 2억이면 어부들 몇 년 먹고 살아요. 예, 마찬가지로 모피 사냥, 밍크 사냥꾼들도, 밍크뿐만이 아니지만 모피는 어떻든 간에 제일 비싼 밍크 사냥꾼 혹은 여우 사냥꾼들에게는 그게 로또나 다름없었어요. 당시의 소득 수준에 비하면 한 10년 먹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 사냥 나가서 잡아다가 팔면 10년 먹고 살 정도의 부가 이렇게 쥐어지니까 너도나도 그래서 동으로 가서 태평양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참하고도 있죠, 참하고도. 운남성에서 무슨 강이에요? 강 건너서 이쪽 티베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냥 깎아지른 절벽 사이길 사이로 이렇게 무역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 거래가 주로 되는 게 세 가지였어요. 소금, 그 다음에 차,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소금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쪽 운남성에서도 소금 광산이, 소금이 생산하는 지역이 생겨나면서 이제 소금 교역은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차마 고도로서 차와 말만 교환되는 그런 루트가 개척이 됐는데,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교역로가 생겼잖아요. 그게 말이야, 소위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옛날 전쟁에서 말은, 요새 말하면 탱크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군대로 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을 탄 사람, 한 사람이 일반 병사
20명인가 30명에 해당하는 전투를 갖는 걸로 보고 그 부대 편성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말 길러서 갖다 바치고 이쪽에서는 차를 갖다 사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왜 차를 사갈게요? 차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 중국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왜 아편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왜 아편을 중국에다 팔았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왜 영국 사람들이 버마나 이렇게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쪽에 그쪽에다가 아편을 경작을 시켰겠어요? 자기 점령 지역에서 아편을 생산해서 왜 하필이면 중국에다 팔았겠냐고. 그건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수출하는 그러니까 도자기 차 때문에 그랬어요. 그 차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상품이에요. 아니 미국의 독립운동도 그 차 교역권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가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먹는 우리 이 차, 녹차 이런 게 왜 중요하겠나 봐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이 이유를 몰라.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맑은 물이면 다 떠서 마실 수가 있잖아요. 못 먹는 데 없죠. 근데 중국에 가보면 자기가 떠서 먹을 수 있는 바로 떠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세계적인 명주가 생산되는 곳이에요. 술 최고 품질 마오따이주니 수정방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술이 생산되는 곳은 대부분 다 그 물을 그냥 떠서 먹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을 바로 떠먹을 수 있는 지역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쉽게 가시니까 요새는 다 쉽잖아요. 가이드 있고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했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해외 나가는 사람들한테 안보교육과 함께 물교육을 꼭 시켜요. 옛날 중앙정보부에서. 그게 뭐냐면 어디 가서 함부로 물 떠먹지 말아 그래요. 반드시 배탈이 나고 와갖고 꼭 이제 요로결석 이런 것도 생기고 자꾸만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대부분 물에 석회 성분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가라앉혀서 먹어도 이게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아요. 서양 여자들 보면 핏줄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잘 보기 싫잖아요. 손 같은데 다리 같은데 보면 그것도 그 이유가 칼슘 때문에 그래요. 석회질 칼슘 때문에 그게 많이 섞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고 그 물을 끓이기 위해서 차를 넣어야 그게 잘 가라앉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가 맥주를 음료로 먹는 이유가 차가 수입되기 전에는 맥주를 만들어서 먹어야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였어요. 걔네들은 맥주를 음료라 그러잖아요. 술이라고 한 걸. 이 차마고도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경제 현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어떤 경제 현상 이런 걸 보면서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환율이 중요한 이유 앞에서 질문사항이나 혹은 내가 이런 점은 새로 끼워쳤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스스로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제 머리에 그냥 충격을 꽉 때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몇 번 느끼는데 제가 이 책으로 강의를 또 다른 데서 하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어떤 질문을 딱 하는데 내가 그럼 미처 못 깨우쳤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여기 국제 수지하고 왼쪽. 한유인데 여기 223페이지 예. 이게 좀 이제 이 경력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국제 수지하면 이제 국경을 이제 경계로 이란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외환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된다고 보면 국경에 움직이는 외환하고 외환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외환 움직임하고 좀 동일시하지 않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 수지로만 봤을 때는 이제 환율에 미치는 수요 공급과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좀 자관 일단 환율은 국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이제 그 카오스적인 그 영향은 해외에도 우리 원화가 거래가 되잖아요. 해외 그 여객 시장도 있잖아요. 여객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데 원천적으로 국내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해외의 국경으로 넘나드는 그 외환들이 결국은 국내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그 공급으로 그게 전부 다 반영이 돼요. 혹은 국제 경쟁력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성장 잠재력으로 반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그 여객 시장에서 어제 저녁에 환율이 폭등했다더라. 그 심리적인 그 영향이 크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환율도 여기 이제 국제 교육과 환율을 움직이는 운동원인데 환율도 가격의 운동원이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 논리 전개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 이 논리를 전개했을 따름이지 가격의 카오스 원리 그리고 가격의 변동 원리 그리고 가격의 결정 원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또 이제 조금 이따가 내가 그건 설명하려고 뒤로 밀어놨던 건데 가격의 결정 원리 중에서 가격의 결정 원리 세 개의 인자가 뭐였죠? 물가. 그러니까 소득 통화 물가인데 그 환율에서는 이게 물가가 환율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은 뭐예요? 성장률로 구현된 거 그걸 얘기해요. 국내 경기 동향을 얘기한다고. 국제 수지는 뭐를 얘기해요? 아니 국제 수지는 정답 먼저 말해버렸네. 그 통화가 이 소위 말하자면 국제 수지예요. 통화량이 말하면 국제 수지로 들여온 통화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환율이고, 그리고 환율의 그 변동 원리 중에서는 이게 그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외환의 수요와 공급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의 그 카오스 운동 원리는 아까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운동 원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론으로 경제를 보면 그 절대로 못 읽어내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경제 현실을 읽어가면서 원인과 전개 과정과 결과 이 과정으로 읽어가면서 지금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지? 그 원인은 뭐지? 제일 먼저 가장 크게 변동한 경제의 변수는 뭐지? 그럼 그게 근본 원인이야. 그 근본 원인이 다시 또 역추적해서 반대로 시간을 거슬러서 근본 원인이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냈지 이걸 다시 검증을 하는 거니까 뒤로 시간을 거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그 검증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스스로 단련을 해야 경제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그 읽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변동 원리인데 이게 전개 과정이 이렇게 됐을 거야 하고 추정하는데 이론이 필요해요. 그 전개하는 데에만 전개 과정에 대해서만 경제 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경제 원리에 벗어나는 거 아니야? 검증할 때 또 필요하고. 그래서 경제를 내가 이론으로 경제를 다 읽어낼 거야. 이것처럼 좀 오만한 게 없어요. 경제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많은 현상 중에서 반복적인 현상만 골라내서 그 반복적인 현상에서 규칙성을 추려내고 그리고 그 규칙성에서 운동 원리를 도출해낸 게 이제 경제 이론이잖아요. 수많은 현상 중에서 이론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 극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극소수에 불과한 게 경제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1%만 더 정확하게 읽어도 훨씬 뛰어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그 의미에서 가장 그 여러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국제개혁과 환율을 움직이는 운동 원리에서는 지금까지 완전히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거 완전히 벗어나서 현실을 먼저 앞세워 가면서 논리를 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그러면 앞에 그 이론으로 설명했던 그 각각의 어떤 운동 원리들을 이 현상에 관한, 이 설명에 관한 어떻게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지? 내가 만약에 국제개혁과 환율을 움직이는 운동 원리를 완전히 앞에 가격이론이나 소득이론처럼 내가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이론서로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제수지는 소득의 결정 원리하고 그대로 매치돼요. 그 가격 결정 원리에서 세 가지가 그렇잖아요. 세 가지. 통화. 또 그리고 소득. 그리고 물가. 이 삼상성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다 있어. 배지현 씨던가? 성함이 내가, 네? 박소진 씨. 내가 또, 미안합니다. 뭐 적어 오셨네, 뭐 질문하려고. 아니. 그래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선생님, 매수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대편 반론 쪽에서 얘기를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이제 늘어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되면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초과하게 되면 국제 수지에 악화를 주고 그런 식으로 잘못 돌아갈 수 있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수출이 줄어들면 과연 경기가 하강하냐?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수출이 줄어들면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들어오면 우리 내수를 더 키우잖아요. 우리 소득을 더 키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상승시키는데, 근데 수출이 줄어들었을 때 반드시 경기가 하강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수출이 많이 늘었을 때 경기가 그럼 반드시 상승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수출이 급증했을 때 경기가 하강하는 것도 나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나와 있고,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맨 앞에 한 구절,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수를 늘려야 한다. 이 말이 더 표현합니다. 그게 마치 모든 진리인 양, 그게 진리의 모든 것인 양 앞세워놓고 뒤에 논리를 전개하면 이 뒤에 논리가 오류를 혹은 정책적 실패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라는 게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국제개혁과 한연을 움직이는 운동 원리를 시간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겨우 지금 석장 진도 나갔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이 많은 변수들이 작동을 하는 현장이 바로 이 국제개혁과 한율의 운동입니다.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작동을 해요. 환율이 오르면 이게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국산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내수가 활성화된다. 그렇죠. 내수 산업이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내수 산업들의 생산이 증가하겠죠. 그럼 반대로 또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참 그거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는 물가의 영향이 컸는지, 아니면 내수 진작에 의한 그 영향이 컸는지, 그리고 뭔가 물가 상승이 이 구매력을 축소시켜서, 그러니까 같은 소득은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축소시키는 그 효과가 큰지, 아니면 내수가 더 많이, 그러니까 국내 생산이 많이 늘어나서 경기가 상승하는 효과가 더 큰지, 그건 비교해봐야 돼요. 그 상황마다 달라요. 지금 그 이명박 정부에서 고환율 정책을 피면 꽤 크게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내수 경제가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이제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건 뭐 간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박정희가 우리 경제를 도약시켜 놓았고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모두 다 성공했어. 박정희식 경제 정책이야말로 나라를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야. 이런 확고한 믿음이 그런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책이 바로 외환위기를 1961년, 1963년, 68년, 71년, 63년, 68년, 71년, 74년, 80년, 82년 6차례 그 외환위기가 들어요. 물론 63년도 외환위기는 한일협상, 굴욕적인 한일협상으로 협력자금이 들어와서 금방 벗어나요. 경기가 하강하다가 바로 상승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50%, 60% 늘어요. 당시에. 장면 정권이 우리 역사에 완전히 덮여있는데 작년에 국정연설이나 어디 가서 얘기한 그런 것들 기록을 안 가고 그 사람 입만 띄었다면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입만 띄었다면 경제 제입주의. 우리가 살 길은 수출 입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중에 박정희 정권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 모든 단어들이 장면 입에서 나와요. 경제 정책의 기반을, 그러니까 국가 경제 경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그리고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은 장면이에요. 그러면 저차 경제개발 실행 가능한 계획도 작년 집권하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립이 됐으니까. 또 저기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도 작년 입에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놀랍죠.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했던 건 다 덮여 있고. 박정희 경제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외환위기는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3년도 그 외환위기가 뼈아프게 다가왔으면 68년도 외환위기가 안 벌어져요. 68년도 외환위기가 뼈아프게 다가왔으면 71년도, 74년도 이 외환위기도 안 왔어요. 74년도 외환위기는 석유 파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요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그 상황을 현명하게 잘 타개한 나라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다 잘 타개, 필리핀까지 잘 타개했잖아요. 석유 과정도 그것도 주어진 여건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참 비참한 외환위기를 겪는 겁니다. 다만 당시에 우리 국제 경쟁력이 비교적 높아서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도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74년만 빼고. 그래서 그 98년도와 같은 타격은 크지 않았어요. 80년도에는 이제 그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그 일본에게 정보론을 해주게 해요. 그걸로 해서 외환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하죠. 근데 82년 외환 위기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IMF 미국이 직접 와서 진주를 하잖아요. 장관실 옆에 사무실 두고 각 실장들, 국장들 사무실 옆에 다 이 그 IMF 직원이나 아니면 미국 재무부에서 나와서 상주했습니다. 그런 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똑같은 정책이에요. 화폐 증강, 그다음에 재정 팽창, 그다음에 환율 끌어져서 수출 늘리는 정책, 이런 정책을 펼친다. YS는 이제 환율은 손을 안 댔어요. 이제 화폐 증발하고 재정 팽창만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내 경기를 살릴 걸로 기대를 한 거죠. 예, 이명박은 이걸로 안 됐으니까 하나 더 붙여보자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올리자. 그럼 경기는 살아난다. 근데 이 모든 정책이 박정희가 외환위기를 일으켰던 정책과 똑같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 경제가 그 숱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5만 달러 넘었을 거예요. 일본도 1948년인가 외환위기를 겪어요.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까지 간다. 그래서 그 IMF 구제금융을 받아요. 근데 그 뒤로 일본은 단 한 번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외환위기 몇 년도에 겪나? 93년도나 4년도나. 중국도 그때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환위기를 일으킬 만한 정책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항상 국제 수지에 주목하면서 경제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한심한 일이에요. 진실이 은폐됩니다. 근데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왔는데도 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왔을까요? 그게 이제 사고의 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설정된 아젠다에 노예가 돼요. 그런 일은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승만의 키와 김구 선생의 키가 누가 더 크나? 이승만과 김구의 키가 누가 더 크냐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편견 없이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이승만이 크다. 그러니까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된 독재 정권이 4.19 직후에 1년 남짓? 1년도 안 되지. 1년 남짓. 1년 한 2개월 동안. 그거 빼놓고는 90년대 초반까지 이 독재 정권이 이어지잖아요. 이 언론은 철저히 권력의 신의 역할을 했다. 이 권력의 신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서 가끔 가다가 강도가 그런다면서요. 들어와서 금고해놓고 여기서 이 안에 있어. 이 나오면 죽일 거야. 그러면 남편이 발가락 하나 딱 선 넘겨놓고 강도 간 다음에 내가 발가락 하나 넘겼어. 이런 얘기 한다는 건데 우리 언론이 그 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난 동아투인이 조선투인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 선리에 발가락 하나 넘겨놓고 위대한 투쟁한 것처럼 얘기한다. 가장 비겁했던 사람.
그 외환위기 터진 거 왜 몰라요? 당시 그 상황에서는 다 한단 말이에요. 다 보도 통제했단 말이에요. 보도 통제 받으면 알잖아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국민이 일반적으로 위대한 대통령,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인가? 거기서 여론조사 했더니 지금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 다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 저 뽑을 대통령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정희가 무려 55.7% 지지율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실이 은폐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거의 100% 이승만이 더 키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옥천껏 떠들어봐야 안 맥힙니다. 그냥 이번에 그 쓴다는 그 책도 지금 걱정이 있고요. 다 거짓인데 그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는 바만 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바만 본다고. 이건 국민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이 믿고 국민이 바라는 바를 얘기해줘야 되고 그런 글을 써야 하는데 그런 글들이 지금 계속 뭐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막히는 게 요새 내수와 수출 구도로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럼 이제 수출 여기서 이제 공급의 충격을 해서 순환을 성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수출을 해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지금 구도에서 지금 학계에도 그렇고 구도가, 그러면 이제 중국이 성장을 했으니까 수출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 선도하고, 그리고 전체 세계 성장 규모에서 뭐 일정을 차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따먹기 싸움으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이제 수출 구도에 그래서 외환 몰고도 외환시장 개방한다든지 주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외국인을 따로 분리하는 것처럼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뺏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잡혀 있고, 제가 막히는 거는 그러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내수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에서 또 기업이 크고 수출이 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차피 세계 그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할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중간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경제 정책으로 그 경기를 부양하겠다, 경제를 살려내겠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만 악순환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 신용 수렴을 막아낼 수도 있고, 또 축소 재생산을 막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처방이 필요해요.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경제 정책으로 직접적인 수단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수출을 늘려서 살리겠다, 혹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살리겠다. 그거는 운동호 선수에게 금지약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앞에서 몸에다 줄 끌고 마라톤 선수한테 몸에다 묶어서 내가 앞에서 자전거로 끌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훈련 과정이면 그럴 수 있죠. 마라톤 훈련 과정이면 그게 가능한데, 그런 정책으로는 경제 살려낼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력을 키워야 하고, 기술을 키워야 하고, 성장 지속력을 키워야 하고, 우리가 성장 경제를 키워야 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성장 지속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향상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향상시키는 데는 전에 내가 한번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정책들을 몇 가지, 9가지 각각 3개씩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공부문을 매년 한 5%씩 줄여가면 잠재성장률 한 2%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거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환율을 5%씩 줄여가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한 1% 올릴 수 있어요. 앞에 것은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조금 가다가 내가 그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얘기 나오면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시간 제가 그거 숙제로 내드릴게요. 국제 경쟁력은 뭐이고 성장 잠재력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제 경쟁력이 높으면 성장 잠재력은 높아요. 성장 잠재력이 좋으면 국제 경쟁력도 높아요. 근데 왜 두 단어를 서로 분리해서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셔서 직접 써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읽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재정정책이 선생님 말씀하실 때 또 뭐 치료제이지 영양제는 아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볼 수 있는 것도 뭐 치료제일 뿐이지 영양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치료제이고 영양제인데 또 어떤 그 기능이 하나 더 있냐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그게 필요해요. 통화정책이요? 통화정책은 그 재정정책. 예를 들어서 경기가 과열이다. 그럼 긴축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일 때는 이거 나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긴축을 시켜야 하는데 경기가 부진하다. 그 재정 지출을 늘리자. 근데 재정 지출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측면에서 순기능을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역기능을 한다고. 근데 공급 측면의 역기능이 훨씬 커요. 수요 측면에서 재정을 늘리면 국내 총수요가 늘으니까 경기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재정 지출이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 부문이 수익성이 없어서 외면하는 분야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재정 지출이 투입되면 국가적으로 그 재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재원을 정부에서 끌어다가 생산성이 낮은, 수익성이 낮은 쪽에다가 투입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성장 잠재력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재정 팽창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쓰면 안 돼요. 다만 재정 긴축은 이거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경기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경기 과열을 막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써야 하는 정책.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과열이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 긴축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경기가 부진하다. 근데 경기가 부진하면 통화를 많이 늘린다. 이건 문제가 생기는데 이자율로 하면 이자율은 또 제2차 변수잖아요. 간접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흔히 그런 얘기죠. 우회 생산이 생산성이 높다. 이자율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기도 해요.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는 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환율을 말씀드렸는데 고환율 정책을 만약에 펴서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우리 국내제 제품이나 기업들의 경쟁이 높아지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잖아요. 물가만 잘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면 고환율 정책도 괜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물가 통제라는 것은 물가 통제라는 건 통제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자원 왜곡을 불러서 더 심각한 문제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이 는다?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안 가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수입상에서, 해외 수입상에서 야 니들 환율 올랐으니까 수출 가격이 좀 낮춰줘. 그럼 우리 수출업체도 낮춰줘.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내리면 수출이 줄어드는 품목들이 있어요.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드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 품목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50%를 넘어가 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가면 저 품질 낮아졌을 거야. 그럼 오히려 외면당해. 그럼 가격을 그러니까 소비자 저항선 이하에서 가격을 올려가는 게 가장 좋아요. 소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제 보안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 원화 가치를 높이면서 거기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가격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업들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한다 이렇게 좀. 근데 그 기술 개발이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선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과학 기술이나 기술 개발이 앞서서 경기 상승을 끌어가는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경기가 상승할 때 과학 기술 개발이 활발해요. 이 과학 기술이나 기술 개발은 이 종속 변수란 말이에요. 경기 상승의 종속 변수예요. 추정 변수에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경기를 살리겠다. 그러다 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DJ 정권 때 IT 산업 적극 육성을 망했잖아요. 그것도 DJ 신화의 가장 큰 폐해. 가발 산업 적극 육성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한판 산업 적극 육성하니까 당시 재벌급이었던 뭐 동명목전 이런 전부 다 망했잖아요. 섬유 산업 적극 육성하니까 뭐 원풍모방이니 무슨 뭐 그런 섬유 업체들 다 뭐 대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상위 뭐 10위 안에 든 그런 기업들이 도산 직전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관리에 들어오면 그렇죠. 뭐 해운 산업 적극 육성도 마찬가지고 해외건설 산업 적극 육성도 마찬가지고 중화공업 적극 육성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체력을 강화시켜주겠다. 또 기술을 강화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겠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율을 만약에 이제 원화 가치를 높여가면 이게 조금씩 높이면은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 가격을 높여갈수록 그 수출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들 비중이 50%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철강 산업이 한 20년 후에는 아마 다른 나라로 이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품 차별화를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특히 이제 노동 집약적이거나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은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강하게 받죠. 근데 우리 명품 유럽의 명품 업체들이 혹은 뭐 벤슨이 벤벤이 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잖아요. 아무리 국내에서 떠들어봐야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저항선이 어디냐? 그 저항선을 알 수는 없지만 올려가면서 그 저항선까지 가는 거예요. 저항선이 어디냐? 올려가면 올려갈수록 판매가 많이 되더라. 이게 소위 말해서 명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품질 상품들. 품질 상품은 가격을 올려가지 않으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있다더라. 저게 명품이야.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신발 업체 중에서 리복이나 나이키나 또는 아디다스나 이런 데를 이길 수 있는 신발 업체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키니 리복이니 이런 데서 파이러트 상품 우리나라에 다 제조해서 납품해요. 또 팔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문 어디다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에나 이런 데서 본격 생산을 넣으세요. 양산. 그 이유가 국내 시장도 지금 나이키하고 리복이 다 아디다스하고 세계가 거의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학생들 신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내 신발도 지금 우리 딸이 효도 기능성 신발이라고 효도한다고 사줬는데
세상에 나는 운동화가 구두처럼 보이는 것도 처음 봤지만 20만 원 돈 하더라고. 근데 국내 신발 회사에서 20만 원짜리 파는 걸 보지를 못했어. 이제 그 소비자 저항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이야 이걸 한국에서 만들었어 이걸 강조하면 20만 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거 리복 베트남에서 만들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품질 클레임 때문에 한 달을 고생했어. 근데 결국은 또 속았어. 좌우간 그 국내 이게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요즘 다 OEM 방식으로. 그래. 근데 OEM 방식으로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신발 업체들이 지금 그 외국에 공장도 있지만 국내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럼 큼지막하게 국내 생산 붙이면 리복이나 나이키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산, 중국산보다 가격 더 높이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선풍기 고장 나갖고 가니까는 중국산이 3만 원짜리고 신일전기가 우리나라 가는 게 7만 원짜리고 그래도 마음이 신일전기를 사고 싶더라고요. 중국산은 안 사고 싶고 그러니까 두 배가 넘더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신일 선풍기는 최소한 10년은 쓰잖아요. 중국산 선풍기 우리도 연구소에 신문 받아라 신문 버는 대가로 선풍기 나왔는데 그거 뭐 1년 넘어서 버리잖아요. 특히 우산 일회용 우산 100% 중국에서 수입해오거든. 근데 국산 그 우산들 있잖아 한 10배가 더 10배. 그거는 아무리 색상이 바라고 낡았어도 지금 요새 내가 들고 다니는 우산이 굉장히 낡았거든요. 색상이 완전히 바랬어.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이 저런 쓰레기를 들고 다니나 할 정도인데 살이 굉장히 튼튼해. 우산살이 하나도 뭐랄까 휘거나 뭐 그런 데가 없어요. 약간 비틀린 게 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몇 년째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국산이라고 붙이면은 중국산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신일 선풍기처럼. 근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외국의 명품 회사들은 다 그런 판매 전략을 씁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되냐. 소비자 저항선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 저항선을 넘어서 섰다가 망한 회사는 부지기수로 망해요. 이게 어려워요. 올려가긴 해놨는데 그 저항선 딱 넘어가면 이건 도저히 이 가격이냐 못 사 딱 하는 순간에 그 회사는 다시 낮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회사 부도나기 직전이라던데 진짜로 저 그런가 봐. 품질 개판이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품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장률 있잖아요. 불량률 있잖아요. 이것도 핵심적이에요. 그 일본산 자동차들이 중국 자동차 시장을 점령한 결정적인 이유도 고장률하고 불량률이에요. 특히 고장률. 실제로도 고장률이라는 것은 그 0.01% 차이에 차 원가에 얼마를 차지한다고 0.01% 차이 10%가 차지합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대에 한 대가 불량이 나면 정비소 굳이 여러 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비소에 사람 여러 명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얼마나. 그리고 소비자들 심리라는 거는 그래 회사에서 우리가 대체 렌트카 줄게 해도 내 차 맡기고 렌트카 타고 다니는 그리고 반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차 한국사인데 이거 20년 탔는데 끄떡없어 이런 얘기 듣는 순간에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래요. 이게 자동차는 신분 과시형도 있지만 불량률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지금 그 일본산이 지금 그 이제 역풍을 맞은 거죠. 그 불량률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국산이 일본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차종이 생겨날 정도로 대단한 것도 그 불량률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불량률이라는 게 재밌어요. 이게 그 허상인 경우가 많아요. 현대자동차가 10년 보증하겠다 그러니까 저놈들 미쳤어 망하겠지 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딱 받아들였을 때는 이야 저 자식들 10년 보장한대 10년 동안 고장 안 난다는 얘기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차가 그러니까 작은 고장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작은 뭐 이런 게 이상이 있는데 그걸 고장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몰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소모품으로 이렇게 교체하거나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금 세계 5대 메이저로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그 품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는 좋은 성능, 좋은 디자인, 또 뭐 이런 것도 좋은 색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률, 보장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품질 요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꾸 내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그 앞에서 내가 한전의 가격 경쟁 기능에 대해서 써놓고 그 얘기는 싹 빼먹었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니까 내가 일부러 반복하지 않게 여기서 빼버렸는데 원래 있었어요. 빼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한 면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추가 질문 없으시죠? 있으면 하세요. 그럼 환율이 중요한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 내용이야. 그렇죠? 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석을, 이런 방법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석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기능들이 있어. 이런 영향이 있어.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읽어낼 역량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232쪽 환율은 금융시장의 신용대응세까지 불렀다.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여기 잠깐 말씀하셨다가 공공부문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산하기관까지 포함했을 때 공공부문 비중이 GDP의 한 1% 정도로 수준하고 향후 이제 가장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비중을 본다면 어디 무슨 어선협회니 뭐 신기술 협회니 뭐 등등 차관 정부 위임 업무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정부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업체들, 그런 단체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40%가 안 남아요.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기업, 그러니까 민영화했다고 해서 공기업에서 뺀 그런데도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40%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절대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율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40%라는 것은 이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국가 경제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걸 매년 5%씩 줄어가면 40%, 5%는 그 2%포인트 줄어들잖아요. 38%로 가고 그 다음에는 38에 대해서 5%니까 조금 더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한 10년, 20년 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자산이에요. 사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점이 이 기업의 생산성을 10%를 좀먹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즉각 한 칼에 그려내면 이 회사는 그 다음 해에 10%의 수익률 상승이 있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만약 영업 확장이나 신제품 개발이나 이게 없으면 이 기업의 성장률은 0이 가죠. 0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그 문제점이 있으면 내 소중한 재산이야. 그래서 기업도 10%에 대해서 야 올해는 우리 수익률이 한 3% 되는데 5%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문제점 5%만 개선하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그 축적된 돈으로 새 사업도 벌일 수 있고 새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생각해야 할 거는 그 변화입니다. 공공부문 이렇게 확대된다 그런 말도 하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논리는 또 이렇게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런 걸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또 할 말이 또 막상 또 어떨려면 이렇게 공공부문을 확대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일자리가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거도 해야지 고용이 되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은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런 거죠. 근데 돈 쓰는 것은 목적이고 수단은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돈 쓰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파는. 그건 맞는데 만약에 공공부문에 취직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들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요. 그 공공부문이 일자리 만들어진 사람이 돼서. 그리고 그걸 그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예를 들어 5개를 줄이면 다른 데서 50개가 생겨나요. 그것도 긴 기간이 필요 없어요. 1년 안에 생겨나요. 그런 케이스가 없군요. 우리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982년도에 공무원 월급도 동결했고 정부 산하기관도 모든 걸 어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커져서 80년대 내내 초고속 성장. 우리 경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기간은 그 기간. 물론 그 단초를 그 계기를 제공한 거는 IMF가 신탁 중이셨어요. IMF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아까 내가 401을 칭찬했죠. 401가 그때 83년도인가 4년도인가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IMF가 세워놨던 그 국가 경제 경영의 기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이게 장난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내가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뭔가 새로운 걸 남겼다,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뒤집고, 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했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상황이는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나타 있는데 공급을 줄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건지 그거를 좀 여기 뒤에 보면 우리 경제 병리학 쪽에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쭉 나와요. 그걸 읽어보시면 당연히 나와요. 그 98년도에 DJ 정권이 이 공공부문을 20%를 삭감했어요. 무려 한 해. 그 뒤부터는 안 했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계속 꾸준히 이제 조금씩이라도 해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 99년도에 성장률이 10% 훌쩍 넘어요.
그걸 지속했으면 그 2000년도에 하반기에 그런 불상사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강하게 몰아붙였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친 사조가 나는 하나만 꼽으라면 그 책을 하나 꼽고 싶은데 그게 바로 립킨의 노동의 종말이에요.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가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 그 책에는 그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어느 회사가 어떻게 했다, 뭐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야기가 쭉 전개돼. 그럴듯하잖아요. 이제 그때 상황이 언제냐면 이 책이 나온 게 94년이에요. 이 책을 쓴 게 1994년인데 1993년까지 미국이 이제 80년대 말에 주택 대부조합 사태가 터지고 또 80년대 89년인가 미국 다우지수가 하루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금융위기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91년까지 이렇게 경기가 하강을 해요. 경기가 하강을 하는데 그 영향으로 고용이 줄고 있었죠. 기업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일본이 미국의 이제 제조업체 일본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일본 제품들이 미국 국내 시장을 지배하면서 미국 국내 기업들이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가요. 어디야 잭 웰치가 했던 회사 이름이 뭐지? 제너럴 일렉트릭이 소위 말해서 경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3분의 1로 줄였을까?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직원들을 거의 3분의 1을 잘라내. 근데 그건 선제적이었어. 그러니까 적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가 8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그 뒤로 계속 장기 호황을 가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뒤늦게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니까 직원을 잘라서 구조조정을 해야 이제 경쟁력이 생기니까 잘라내. 그 사례들을 계속 읊어놨어. 당연히 그건 다 사실이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책이 나오기 직전 93년도부터 취업자는 계속해서 100만, 200만씩 넣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90년대 내내 증가한다.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고 정보화하면 당연히 일자리 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특히 정보화하는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다 없애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다 하는데 계산하고 그런 일 누구한테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왜 일자리가 안 늘어나요?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변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거는 경기 동향.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를 하면 일자리는 꾸준히 창출이 돼요. 반면에 경기 변동이 극심하거나 경기가 하강하거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거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는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실업자는 급증을 해요. 그게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가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전체적인 일자리를. 그 해당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나 경기 흐름이 일자리를 좌우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약간의 시차만 있을 거라요.
한 1년 정도 시점. 진짜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특히 정보화는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한다. 일자리 어디서 생겨나는 거야? 지금 금융권에서도 옛날에는 뭐 주판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청구에서 다 이거 통장 써주고 통장 주고받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ATM기로 하거나 아니면 뭐 전자화폐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동 이체하거나 이런 걸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옛날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다 잘렸잖아. 전화도 마찬가지. 전화 교환원도 다 잘렸고, 114 안대원도 다 잘렸고.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습니다. 그 참가 기사를 보니까요. 몽패러딕 소사이어티인가 미국에서 총회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가 설명한 중에 세계 경제 위기가 저소득층 주택가기 정책으로 이제 그 영향으로 시작됐다 그런 발언인 거더라고요. 소장님 그렇게 줬나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모임이 참석한 게 47년도에 하이에크, 미제스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이게 옛날에 알던 그 비엔나학과인가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학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그 경제학교 때는 거의 등장을 안 했었거든요. 전통적인 경제에서 거의 언급하는 이유가 지금 소장님 어떻게 이 책에 그 나중에 그 국가 경제 경영에 관해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장 만능주의와 정부 만능 정책 만능주의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해요. 시장 만능도 아니고 정부 만능에서는 더더욱 안 되고 시장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각각의 영역이 있다고. 그래서 서로 침범하니까 어때요? 나는 그쪽 학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택버블에 관해서 그러니까 500만 채 공급한 게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최초가 아닙니다. 그거를 일원화시키지 못했을 따름이지 그걸 주장한 게 있었고 그게 덮였어요. 전혀 나는 호응을 못 받았어요. 왜냐? 설득력 있는 논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은 논리 전개가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학계를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최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2008년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이제 터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빠졌었거든요. 30% 빠지고 하다가 2009년도에 2009년 한 4월달 4월도 5월 넘어가면서부터 이 강남의 그 아파트 값들이 빠졌던 것들이 거의 회복을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회복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회복을 했거든요. 많이. 근데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9월 달에 그 DTI 제도를 이제 수도권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이제 왜냐, 가격이 막 오른다. 이게 집값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고 했고 그때 그거 하면서 약간 좀 주춤했나 보다. 그냥 그래도 이렇게 갔는데 10월 달에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이제 시골지구를 이제 공급을 했어요. 강남 세곡, 오면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 꼬꾸라졌는데 거기에 이제 또 유럽 위기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왜 시간 이동 소장님이 이제 선생님이 주장하시듯이 시간 이동이 있는데 이게 항상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이 뭔가. 근데 제가 원인을 이제 쭉 찾아보니까 분명히 그 DTI하고 보금자리 주택 이거 원인이라고 저는 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의 시간 이동이라는 거 하고 이게 지금 조금 배치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왜냐면 수요의 시간 이동 아직까지 저축이 이제 막 터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전해주시죠. 일단요, 그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으면 그 원인이 혹시 반대 사례를 일으켰지 않겠나 이걸 점검을 해봐요. 현실에서. 근데 그 전에 그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전개 과정을 분석할 동안 그 이론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오류가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론은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DTI 규제 등등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꼬라박게 했다. 이게 과연 반대 사례는 없는가라고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역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역사가 그러니까 6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68년까지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특히 66년, 67년, 68년은 끊임없이 규제를 해요. 부동산 규제를. DTI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해요. 그리고 76년부터 78년까지, 75년부터 시작하는데 76년부터 78년까지 부동산이 또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 그때마다 또 규제를, 강력한 규제들, 무차 발표. 그리고 80년대에도 85년경부터 84년부터 시작했지만 85년경부터 본격화해서 80년대 말까지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DTI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한 규제다. 뭐 토지 공개념 도입하고 또 뭐 공안지수 도입하고 또 뭐 총량 규제하고 뭐하고 그냥 핵폭탄과 같은 그 규제들을 하는데 그 상승을 끊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DTI가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뭘로 사냐? 저축한돈으로 사냐? 저축은 언제 늘어나냐? 경기가 상승할 때 더 많이 늘어난다. 경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거야. 만약에 수요의 시간 이동이 끝났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경기 상승한 거. 그러니까 2010년도에 6.3% 성장하죠. 2009년도부터 경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2009년도에 그 상승했던 것이 그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해요. 소장님 그렇게 그래서 그 경제 원리라는 거는 그 원인 분석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거의 그때 왜 가격이 다시 회복해서 올라갔을까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워낙 강력한 규제들이 막 가해지고 부동산 중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막겠다. 그 의지가 아주 강력해서 그대로 놔뒀으면은 수요 시간 이동이 더 많이 일어나고 가격이 더 폭등했어야 했는데 그게 그런 정책에 영향하고 수요 시간 이동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만뒀으면 더 많이 늘어날 게 더 많이 생기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역대 부동산 투기 역사 중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아요. 사실 그러고 뭐랄까 98년 환란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시점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80년대 말에 있고 90년대 말쯤 일어났어야 했는데 이게 그 환란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이제 2004년까지 연장이 돼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요. 2004년부터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부동산 가격 상승도 그 배수도 더 컸어야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2배 오르고 말았어요. 다른 때는 10배 오른 적이 있어요. 다음은 오른편 그 반유를 가능성이 물론 이건 내가
소위 말해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하게 재산세 국세화를 추진한 거거든요. 재산세를 국세화를 시키면 부동산 투기의 부담은 좀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많이 제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제 재산세 그 재산세가 그 재산 가치의 1.5%대까지 되면 폭락할 법이 정신없이 폭락.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폭락은 아니잖아요. 이 과거 그러니까 지금 2005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그 2006년에 올랐던 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올랐던 그 가격만 빠져 있다. 우리나라가 폭락하지 않는 이유가 재산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유지 보수비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없어요. 아니 외국은 그런다니까. 야, 네 건물을 그치 보기 싫다. 거기다 화단 하나 설치해라. 아니 화분 건물에다 좀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라. 이런 게 그 뭐야 구청 환경위원회에서 막 내려와요. 그 안 하면은 바로 공개 처분 나가기도 하고. 공개 처분합니다. 딱그 통지서. 그래서 오면 그 즉각해. 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자기네 지역의 그 소득 향상에 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외 여행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아름다운 도시들 보면 대부분 다 꽃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부담. 아름답긴 하죠. 그리고 그게 내 소득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정도 합시다.